쑥내문 할아버지. 엄마, 나도 강아지 사줘, 강아지. 나는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 줄에 널렸던 수건을 떨어뜨렸죠. 신대한, 너 정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엄마 알러지 있어서 동물 못 기른다니까? 엄마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벌써 며칠째 졸랐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재석이 녀석이 자기네 강아지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재석이 생각을 하자 다시 부하가 치밀었어요. 사주면 키울 자신이나 있어? 보나마나 그 치닥거리 엄마가 할 게 뻔한데 안 돼. 나는 엄마 말소리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내가 키우겠다며 샀던 거북이랑 장수풍뎅이도 요즘은 다 엄마 몫이 됐거든요. 나는 입술을 쭉 내밀고 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자전거 뒤에 종이상자를 하나 싣고 오셨죠. 대안아, 이거라도 키워볼래? 엄마랑 나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상자 속에는 하얀 털이 보송보송한 토끼 2마리가 있었죠. 아버님, 안 돼요. 전 털만 보면 아치우. 엄마가 저만치 물러서며 연방 재채기를 해댔죠. 어머마, 넌 걱정 마라. 대안이랑 내가 뒤뜰에서 키울 테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나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죠. 이래서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해결사 할아버지는 늘 든든한 내 편이에요.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널빤지와 연장통을 들고 나오셨죠. 이건 네가 들으렴. 나는 연장통을 받아들고 할아버지를 따라 뒤뜰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널빤지를 붙여 토끼장을 만들 거라고 하셨죠. 나는 할아버지 곁에서 나무 자르는 것과 못 박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망치질도 한번 해볼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망치를 쥐어주셨죠. 망치질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마터면 못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 손을 내리칠 뻔했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널빤지로 만든 토끼장에 철망을 친 다음 그 안에 토끼를 넣으셨어요. 토끼장 청소는 내가 할 테니 먹이는 네가 챙겨줘야 한다. 네, 그런데 먹이는 뭘 줘요? 고구마랑 배춧잎을 주렴. 봄에 풀이 나면 풀도 뜯어다 주고. 나는 당장 부엌으로 가서 엄마에게 고구마를 달라고 했죠. 하여간 대안이 너 토끼 제대로 못 돌보면 그냥 내다 버릴 테니 알아서 해. 엄마가 고구마를 잘게 썰어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알았어, 내가 한다니까. 난 결심했죠. 반드시 토끼를 잘 키워서 엄마를 놀라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나는 고구마가 담긴 그릇을 들고 토끼장으로 뛰어갔어요. 토끼는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고구마를 먹었죠.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재석이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내일이 몹시 기다려졌죠. 토끼장을 만드느라 힘드셨는지 할아버지는 저녁을 먹자마자 TV를 틀어놓으신 채 잠이 드셨어요. 나는 그 곁에서 한참 숙제를 했어요. 그때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숭례문에서 불이 났다는 속보였어요. 할아버지, 불이 났대요. 불, 여기 좀 보세요. 나는 다급한 마음에 텔레비전을 탁탁탁 두드렸어요. 부스스 눈을 뜨고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죠. 저건 숭례문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숭례문에 불을 놨대요. 아니 왜? 할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묻듯 내게 버럭 성을 내셨어요. 나는 엉겹결에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죠. 사진 속에는 전립을 쓰고 칼을 찬 젊은이가 숭례문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숭례문 수문장을 지내신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할아버지는 숭례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어요.
불은 2층 누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를 움켜쥔 기자가 다급하게 말했죠. 다행히 기둥을 타오르는 불길은 모닥불만해서 숭례문이 다 없어질 것 같진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119 아저씨들이 금방 끌 거예요. 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그러게요. 불씨가 작으니 금방 꺼지겠어요. 설거지를 하다 달려온 엄마도 내 말을 거들었죠.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할아버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하지만 엄마와 내 예상은 빗나갔죠. 금방 꺼질 거라고 생각하며 1시간을 지켜봤지만 불길은 바람을 타고 점점 커져만 갔어요. 600년 묵은 기둥을 집어삼킨 불은 기와장을 뚫고 거침없이 타올랐죠. 깜깜한 밤이라 불꽃은 더욱 붉고 선명해 보였어요. 대안아, 냉수 좀 다오. 할아버지가 목이 타는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쏜살같이 냉수를 떠오자 할아버지는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마셨죠. 소방차는 더 많은 물줄기를 불길 위로 뿜어댔어요. 하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숭례문을 뒤덮었어요.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숭례문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죠. 할아버지도 안절부절하지 못하셨어요. 불꽃은 구렁이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듯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을 내며 1층 누각까지 집어삼켰어요. 곧이어 2층 누각에 얹혀있던 기와장들이 후루루 떨어져 내렸죠. 사람들 입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을 향해 큰 절을 내렸어요. 이제 할아버님을 무슨 낯으로 뵙나. 나직이 읊조리는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비쳤죠. 나는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곧 꺼질 거예요. 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얼른 눈가를 훔치셨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할아버지는 휘청 하더니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나는 후다닥 할아버지의 이부자리를 깔았죠. 할아버지, 여기 좀 누우세요. 할아버지는 대꾸도 않고 손만 저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죠. 나는 숭례문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품이 나오고 잠이 쏟아졌어요. 아버님, 걱정 말고 주무세요. 대안이 너도 얼른 자. 엄마가 마루에서 눈치 없이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전등불을 끄고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줄였을 뿐 그 앞을 떠나지 않으셨죠. 화면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이 할아버지의 얼굴 위에서 일렁이었어요. 나는 할아버지의 이불 위에 엎드려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할아버지는 어젯밤 모습 그대로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숭례문은요? 화면 속에서 석축만 남고 모두 타버린 숭례문의 모습이 보였죠. 주변에는 불에 타담한 목재들이 여기저기 뒹굴었어요. 뉴스를 전하는 기자는 목이 메어 말을 더듬었죠. 할아버지는 밤새 훌쩍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쾌행하니 들어간 눈과 움푹 팬 볼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할아버지는 아침밥도 거르고 그대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아픈 이유가 마음속 기둥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음속 기둥? 엄마, 그게 뭔데? 글쎄, 꿈이나 희망 같은 거? 아니면 나를 지탱해주는 힘 같은 거, 그런 거지 뭐. 나는 나를 지탱해줄 꿈은 뭔지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학교에 가니 아이들도 다들 숭례문 이야기로 술렁였어요. 숭례문 탄 게 그렇게 큰일인가? 반장인 아영이가 말했어요.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탔는데 큰일이 아니냐?
나는 아영이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별꼴이야? 왜 소리를 질러? 아영이가 발끈하여 벌떡 일어섰죠. 야, 너 몰랐냐? 대안이네. 조상님이 숭례문 수문장이셨어. 재석이가 끼어들며 말했죠. 마침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숭례문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 숭례문은 조선 태조 5년에 만들어졌어. 도읍인 한양을 위주로 성곽을 쌓으며 동서남북으로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의 4대문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숭례문이었단다. 선생님, 흥인문이 동대문 맞죠? 재석이가 우쭐대며 말했어요. 그래, 흥인문은 동대문, 숭례문을 남대문이라고 부르게 된 게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였지. 일제가 우리의 상징을 무시하고 어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부르게 한 것이야. 숭례문은 사신들이 오갈 때면 조선의 얼굴이 되었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의 순환을 겪으며 우리 민족과 함께 왔단다. 게다가 조선의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그 시대 건축 양식을 잘 알려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1호로 지정됐지. 선생님은 반 아이들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재가 타버렸으니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 해요. 아영이가 좀 전과는 달리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할아버지가 더욱 걱정이 되었죠. 수업을 듣는데 할아버지와 지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겨울이면 팽이와 썰매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연 만드는 법과 연줄에 사기 가루를 먹여 연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안전하게 잡아준 사람도 할아버지였어요. 친구들이 모르는 새 둥지를 알려주고 물고기 이름이랑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과 다투고 나서 속이 상할 때 기분을 풀어주는 사람도 할아버지였죠. 난 할아버지가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숭례문 화재 후에 알아놓은 할아버지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나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죽도 먹여드리고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도 얹어드리면서 간호를 했죠. 물론 토끼 먹이도 열심히 챙겼고요. 할아버지가 알아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버님, 숭례문을 다시 짓는다고 발표가 났어요. 엄마가 죽이 담긴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새로 짓는다고 그게 같은 것이 되겠냐? 할아버지가 마뜩찬다는 듯 되물으셨죠. 그래도 옛 모습으로 복원한다니 다행이잖아요. 엄마가 머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래, 어머 말이 맞다. 복원한다고 했다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힘겹게 일어나 앉더니 수저를 드셨어요. 달라진 할아버지의 태도에 엄마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죠. 할아버지 물 좀 떠다 드려. 얼른 어서. 엄마가 수선을 떨며 내 등을 떠밀었죠. 대안아, 선산에 벌레 잡으러 가자. 며칠 후 기운을 차린 할아버지가 집게와 깡통을 챙기며 말씀하셨어요. 선산은 수문장이셨던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내외분과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묻혀 계신 곳이에요. 나는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응달 쪽에는 눈이 쌓였는데도 할아버지는 마음이 급한지 바삐 걸으셨죠. 어이, 신박사 어디 가시나?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노인 회장님이 할아버지를 불러 세웠어요. 할아버지는 농사꾼이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박사라고 불러요. 나무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서 나무 박사래요. 선산에 좀 가보려고.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셨죠. 반듯한 이마,
오뚝한 콧나라며 대안이는 클수록 할아버지를 꼭 빼닮는구나. 노인 회장님은 대견한 듯 나를 바라보고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아프다는 소리 들었네. 자네 심려가 크지? 어디 나뿐이겠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도 상심이 클 걸세. 물론 자네의 상심이야 따를 수 없겠지만 말이야. 죽어서 내 조상님을 어찌 뵐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이 금강송 군락지 아닌가? 이번 주말에 마을회관에서 산주들 모여서 나무 기증하는 문제로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신 박사 자네도 꼭 나오시게. 그러지 그때 보세. 이야기를 마친 두 분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셨죠.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틈틈이 선산에 있는 금강송 숲을 갖고 오셨어요. 전국의 소나무 병충해가 번질 때에는 밤잠을 설쳐가며 나무를 지키셨죠. 금강송은 줄기가 곧고 단단해서 소나무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벌레나무 먹은 나무는 없는지, 쓰러지거나 몰래 베어진 나무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셨어요.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셨죠. 대안아, 우리 선산에 왜 금강송을 키우는지 알고 있냐? 우리 고장에 금강송이 많잖아요. 맞다. 금강송은 우리 고장처럼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거든.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나이테가 다른 나무보다 촘촘하지. 그래서 갈라지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아 기둥으로 많이 쓰인단다. 아, 기둥으로 키워서 비싸게 팔려고요? 허허허허. 할아버지가 크게 웃자 얼굴 위로 굵은 주름이 물살처럼 퍼졌어요. 옛날부터 궁을 새로 짓거나 보수를 할 때 금강송을 사용했지.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더구나. 그래서 네 고조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셨단다. 나무를 잘 가꾸어 놓으면 언젠간 쓸 날이 올 거라고 말이야.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온 햇빛에 할아버지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이번처럼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산주인들이 모여 숭례문 복원에 나무를 기증하는 문제를 의논하려는가 보구나. 그럼 우리 나무가 숭례문 복원에 쓰이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물론 기증한다고 다 쓰이는 건 아닐 게다. 그 중에 적당한 나무를 골라 쓸 테니 말이야. 와, 그렇게만 되면 재석이 코가 납작해지도록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나무가 숭례문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흥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셨죠. 대안아, 소나무 이름이 왜 소나무인 줄 아냐? 몰라요. 내가 망설임 없이 곧장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죠. 소나무의 송은 나무, 목과 벼슬 공이 합쳐진 글자로 지체 높은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단다. 할아버지는 나뭇가지를 집어 알기 쉽게 땅바닥에 한자를 쓰셨어요. 게다가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송은 궁궐과 사대문 중건에 쓰일 때마다 더욱 귀한 대접을 받았지. 할아버지는 걸음을 늦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히 말씀하셨어요. 대안아, 기억해 두렴. 할아비는 죽으면 선산의 나무가 되고 쉽구나. 시원한 바람과 새들과 벗하면서 말이다. 햇빛에 반사된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더욱 하얗게 보였죠. 나는 울컥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 왜 죽는다는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죽는다는 게 아니니까. 대안아,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단다. 그렇다고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속상했어요. 할아버지랑 헤어지는 거 싫어요. 죽지 말고 저랑 끝까지 함께 살아야 돼요.
나는 할아버지 소매에 매달려 졸랐어요. 8살이나 먹은 대장부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쓰나? 대안아, 저기 새로 돋아나는 풀들을 봐라. 겨울이면 잎은 말라 죽지만 뿌리가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을 다시 틔우지 않느냐? 할아버지는 마른 풀들 사이에서 돋아나는 여린 쑥을 가리켰어요. 저 풀들처럼 할아비는 죽더라도 네 속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한 뿌리로 이어져 있으니 말이다. 그럼 할아버지는 제 뿌리고 저는 새싹이에요? 우리 대안이가 이해를 잘했구나.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나는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주위가 조용해지자 새들이 날개짓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산길을 걸으며 눈에 보이는 나무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가지를 잘라 물에 담그면 푸른 물이 우러나온다는 물푸레나무, 껍질이 하얀 자작나무, 도토리가 열리는 상수리나무, 꽃으로 온 산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산벚나무,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노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는 봄이 가까워져 그런지 껍질에 윤기가 돌았어요. 마을에서 제법 먼 길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니 시간도 빨리 가고 힘도 덜 들었죠. 선산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나무의 해충을 잡고 묘 주변의 잡초를 뽑으셨어요. 날이 제법 추운데도 할아버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죠. 할아버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요? 힘들어 보이냐? 나는 일을 해야 힘이 난단다. 그러면 쉬운 일을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복덕방을 하는 재석이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재석이 할아버지는 복도방에서 장기만 두시고요. 아용이 할아버지는 동사무소에서 아이들 한문 가르쳐 주시고요. 또 대안아, 허름한 옷을 입고 일만 하는 할아비가 창피하냐? 아니에요.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라 집게를 들고 소나무 곁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죠. 할아버지, 이 소나무는 껍질이 하얘요. 껍질이 붉은 주변의 소나무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런 흰 가루병이구나. 대안이가 나무를 살피는 눈이 밝은걸. 소나무 껍질과 줄기에 솜털 같은 벌레가 하얗게 붙어 있어서 그렇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빠른 시일 안에 약을 쳐야 한다고 하셨죠. 약 칠 때 저도 같이 올래요. 그럴래? 네가 도와준다면 할비한텐 큰 힘이지.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불쑥 장래의 꿈이 생각났죠. 나도 할아버지처럼 나무 박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을 건강하게 키울 거예요. 드디어 대안이한테 꿈이 생겼구나. 훌륭한 생각이야. 할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니 꼭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축하한다. 우리 대안이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숲속 가득히 울려 퍼졌죠. 이번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숭례문 할아버지.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8년 2월에 있었죠.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범에 의해서 불에 타 전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후로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 도서 선정, 올해 읽어야 하는 도서 선정의 10위 안에 들 만큼 좋은 내용으로 손에 꼽혔고요. 그 충격적인 숭례문 화재 이후로 숭례문은
복원이 되었지만 한 노인의 방화로 2층 누각, 상층부의 90% 이상이 훼손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숭례문은 대한민국의 국보 1호죠. 태조 7년 1398년 2월에 건립된 이후에 세종 30년 1448년, 성종 10년 1479년, 고정에 이어 연간에 큰 수리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보로 유지되어 온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나라의 상징물처럼 세워진 목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통적인 저희 한국의 문화를 토대로 이야기한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해요. 내용도 너무너무 읽으면서 좋았고요. 이 대한이라고 이름이 나왔죠. 대한민국의 대한 이름도 너무 좋았고요. 8살짜리 소년의 눈에 비춰진 할아버지와의 관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아이들의 철이 많이 들고 시겨머리가 깊은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숭례문 사건과 그리고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반절도 남아있어요. 작품이 아직 남아있고요. 너무 재밌고 잔잔하게 8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그려진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깊었고요. 숭례문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방화에 대한 날을 읽으면서 다시 가슴이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주고 배우는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너무 훌륭한 책이라서 골라봤고요. 다음 편 계속되는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주고 그때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때 또 만나요. 안녕.